이런 기구한 사연을 어찌 다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 정밀한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지옥과 같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이겨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제 삶은 남편 장도연과 함께한 평범한 나날들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남편은 어느새 쇠약해져 폐암 말기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었죠. 한때는 넘치도록 풍요로웠던 삶도 끝없이 늘어나는 병원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렵 1년에 한두 번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아들 우진이가 불쑥 집을 찾아왔습니다. 늘 그랬듯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날따라 아들의 눈빛에는 낯선 초조함이 서려 있었죠.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정말 대단한 사업 아이템을 잡았어요.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프랜차이즈입니다. 이걸로 아버지 병원비도 엄마 노후도 전부 책임질게요. 마지막으로 딱 8억만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벌려온 일 실패 아니었던 게 있었냐? 당장 나가. 남편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8억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 믿었죠. 아들에게 거금을 건네준 뒤 처음 며칠간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분명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제 마음을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수신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고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 역시 제게서 거리를 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업 준비 중이라 정신이 없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습관적으로 며느리의 SNS를 들여다보던 어느 날, 오후 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성공을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고 쥐어준 돈이 그녀의 손에 들린 샤넬 가방이 되고 그녀가 입은 구찌 드레스가 되고 그녀가 앉아있는 포르쉐의 가죽 시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몰디브에서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뉴욕의 루프탑 바에서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 즐기는 아들의 모습.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제 평생을 바친 믿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무작정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낯선 번호의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공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를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낯선 경멸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야, 우진 엄마. 제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피식 비웃으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분 아는 사람이야? 잠시 문 앞에 나타난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그 한마디는 제 심장에 박히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이방인이 되어 텅 빈 몸으로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처음 보는 분입니다. 라는 차가운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박힌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이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은 곧 남편의 병세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가 남편의 몸으로 옮겨간 듯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남편을 보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남편은 핏기 없는 입술을 겨우 열어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습니다. 미란아, 복수로 내 삶을 태우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복수는 그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고 강해져서 살아남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저를 다그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삶을 걱정하고 제가 이 비참한 현실을 이겨내길 바라는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쥐고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장례식은 텅 빈 집만큼이나 쓸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라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손때 묻은 수첩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형사로 일했던 남편이 사용하던 것이었죠.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와 함께 사람의 특징을 분석하고 동선을 추적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읽어 내려갈수록 제 마음속에 가라앉았던 감정들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짓밟고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강해져서 살아남아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에 나약하고 무력했던 정밀한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빛났고 그 속에는 차가운 강철과도 같은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그의 노트를 손에 든 채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상처를 넘어선 생존자이자 그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줄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남편의 낡은 수첩을 손에 쥐고 다시 일어섰을 때 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 거대한 복수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남편의 오랜 후배였던 전직 형사 박철호였습니다. 그는 남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을 만큼 인간적인 정에 무딘 사람이었지만 실력 하나만큼은 남편에게도 인정받던 냉철한 사설 조사인이었죠. 며칠을 망설이다 겨우 전화를 걸어 그를 만났습니다. 저는 숨가쁘게 아들 부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박철호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드리죠. 그의 차가운 대답에 서운함이 몰려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능력을 믿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벌리고 다니던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사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단 한 번의 공사도 단 한 대의 충전기도 설치된 적이 없었죠. 투자금 8억 원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돈은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그리고 강남의 초화 아파트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저를 향한 그들의 부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악랄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뻔뻔한 사기극에 저처럼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이 분명 더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박철호의 도움을 받아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금세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가운 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여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저와 뜻을 함께할 두 번째 동지, 전직 기자 윤재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일에 관심을 보였고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인맥은 저희의 복수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는 박철호가 모은 증거들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신문과 뉴스에는 유명 기업가의 아들, 사기 행각으로 억대 투자금 편취라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세상의 시선이 아들 부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차가운 연대가 만들어낸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윤재훈 기자가 흘린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듯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어 거짓을 진실로 덮으려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아들 우진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며느리 서연은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채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모인 수많은 투자자 앞에서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사업의 비전을 열변하며 곧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모습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일부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투자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재훈이 준비한 마지막 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쪽 스크린에 그동안 박철호가 수집한 증거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아들 부부가 유령회사 서류를 조작하고 투자금으로 명품과 외제차를 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며느리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아들이 비웃는 듯한 목소리는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환호성을 한순간에 정지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무대 위에서 여유롭던 아들 부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항의하며 소리를 질렀고 몇몇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우진, 한서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그들의 양팔을 붙잡고 유유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의 허리가 꺾이고 며느리의 드레스 자락이 땅에 끌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강하게 살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 이름을 더럽힌 그 돈으로 재단을 세워 억울한 이들을 도울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처를 넘어선 생존자이자 그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준 새로운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의 약속대로 남은 삶을 오직 억울한 이들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 위해 제 삶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